잘 들리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한참이 됐어요. 한참이 됐는데, 이제 연락을 받고 갑자기 이제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제가 들려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예, 제 기억이 닿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시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너무 이렇게 형이상학적이고 그랬는데 제가 그 박사 과정을 우여곡절 끝에 시를 전공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간호사를 오래 하면서 이 얘기는 꼭 어딘가에 가서 합니다. 제 기억에서 절대 떠나지 않는 환자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치유에 관심을 가지게 된 환자는 아이가 또 100일을 다음 날이 100일인데 100일 전날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저 위에서 떨어진 철판에 깔렸어요. 그래서 젊은 아빠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이제 저희 병동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 정형외과 병동에 오래 있었는데요. 퇴원을 할 때는 아기가 3살이었어요. 엄마 등이 업혀왔다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제 돌잔치도 해주고 온갖 말썽을 다 부리고 다녔어요. 그 아이가 이름이 지연입니다. 이름이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지연인데 그리고는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엄마도 너무 좋았고 우리 그 이진기 씨 지연이 아버님도 아주 씩씩하게 결혼을 하셨거든요. 기차를 타고 저는 결혼을 하고 시장을 갔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자꾸 저를 부르면서 뛰어와서 돌아보니까 이진기 씨 부인이었는데 우리 집에 한번 꼭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엄청 씩씩하게 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엄청 씩씩하게 퇴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주 그 기분 좋게 갔는데 상상하지 못했던 제가 이제 광경을 봤습니다. 그때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제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한쪽 팔이 절단되신 분, 한쪽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 거의가 다 온전하지 못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그렇게 경쾌하게 퇴원을 하셨던 이진기 씨가 눈빛이 거의 짐승의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맹랑하게 온 병동을 뒤집고 다니던 지연이가 공포에 질려서 저를 어떻게 기억을 하고는 제 다리를 붙들고 뒤에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근데 지연이 엄마가 얘기가 퇴원하고 나서 딱 2개월 뒤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나갈 수도 없고 누워서 대소변을 가려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있으면서 사람이 점점점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고 주변에서 어떤 지시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그 아이에게 이제 아버지가 폭력을 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누워서 이렇게 소변을 보면 그 소변통을 아이에게 던진다든가 자기가 누워서 변을 보고는 변을 아이나 아내를 향해서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딸아이가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거죠. 그거를 제가 보고 와서 허무했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고 우리가 환자가 나와서 퇴원을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가 치료가 완료된 것이고 우리가 간호사로서 케어가 완료된 것인가 그런 거를 늘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제 시를 전공을 하면서 시 치유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라는 굉장히 그 좀 모호한 이런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 시가 과연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봐고 논문을 읽어도 아주 이론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시를 읽으면 이건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단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어디에도 실제로 내가 이 시를 읽고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2006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경험상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한센병이거든요.
그 성수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배너에도 나오고 그 한센병에 걸린 나 환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공간 밖으로 다 드러내어지고 삶을 살거든요. 잊혀진 삶을 사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면 신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제 제가 한센인 촌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만난 분이 오늘 이제 선생님들과 만나게 인연이 된 이말란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하고 7개월 동안 이렇게 쭉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좀 불순했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학위 과정을 밟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간 건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이제 갔는데 한 2개월 동안은 할머님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났는데도 할머님의 얘기를 틀어놓지는 않았어요. 틀어놓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이제 뱅뱅 이야기는 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님께 그냥 시를 이제 읽어드리고 그 시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제가 살아온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래 하는데 이제 어느 날 할머님이 뭐 시가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나 그럼 네가 한번 적어봐라 하면서 이제 시를 적어주셨어요. 불러주시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받아적기를 하죠.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한센인들은 이 근육의 힘을 잃어버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치면은 이 미음, 니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미음, 비읍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고 제가 받아 적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오면은 할머님이 앞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제 그걸 했죠. 그 14포인트 크기로 진하게 해서 다시 워드를 쳐서 다음 주에 가서 할머님께 이제 그 시를 읽어드려요. 읽어드리면 할머님이 시를 듣고 저보고 고치라 이랬어요. 경상도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저렇게. 그러니까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할머님이 시키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책에 있는 11편의 시에는 제가 조사 같은 것도 제가 받아 적었을 뿐이지 제가 한 글자도 제가 임의로 고친 거는 없어요. 전부 할머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이제 다 받아 적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의 삶이 시가 한 편이 되는 거고 할머니가 이제 한센인이 되면서 겪어야 했던 그런 어떤 고통, 슬픔 이러한 것들을 시에 만들어내면서 그게 그 할머니의 삶이 이야기가 되고 이야기가 시가 되고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시 치유인지 문학 치유인지 뭐 글쓰기 치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야기를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웃분들이 오셔요. 이웃분들이 오시면은 또 이제 이웃분들도 전부 한센인이니까 당신들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이제 보태는데 조건은 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기억에 가두지 마라. 잊어버리고 가라. 이제 그분들은 조건이. 그리고 할머님께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거든. 내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일본으로 보내주라. 그래서 혹시라도 마스시타가 이 글을 보면은 내 아들이 일본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혹시라도 찾으려고 하지 않겠나. 할머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할머님이 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늘 하신 말씀이 그 60년 동안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단 하루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으로 보낸 것이지 싫어서 미워서 보낸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자살 시도를 굉장히 여러 번 하셨어요. 제가 책에는 가볍게 좀 적었는데 할머님이 거의 40년 동안 밥을 못 드시고 또 누룽지를 삶아서 드시고 드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센인들에게 오는 그 DDS 약이 굉장히 독한데 그거를 안 드시고 한 달치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드시면서 거의 뭐 한 이틀씩 일주일씩 인사불성에 빠져 있다가 이제 깨어나고 그거를 한 3번 정도 하고 나니까
밥을 못 드시게 된 거예요. 위가. 그래서 식사를 전혀 밥을 못 드시고 거의 뭐 할머니 말씀은 40년 가까이 돼 간다 이러시는데 그것도 반찬도 보면은 그 누룽지 삶아 놓은 거에 간장 하나 예, 그다음에 이제 이웃에서 손이 안 되니까 이웃에서 조금 손이 좀 손가락이 좀 자유로우신 분들이 가져다 주는 나물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김을 갖다 드렸어요. 영양도 있고 굳이 젓가락질을 안 해도 이제 누룽지에 좀 얹어 드시라고 김을 갖다 드리면 그게 이제 할머님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것을 아껴서 드셔서 제가 아끼지 말라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양제도 주고 그리고 그 시라든가 이제 그런 단체 후원 단체에서 그 캔을 주시더라고요. 참치 캔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분은 참치 캔이 그림에 떡인 거예요. 왜냐하면 뜯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통을 사서 뜯어서 거기다가 담아서 이제 냉장고에다 넣어 놓는데 그 영양제를 아껴 놓으셨다가 절어 주셔요. 이제 네 먹으라고 공부하는데 힘들다. 그리고 참치를 모아 놓으셨다가 또 주셔요. 아들 반찬해 주라. 그럼 저는 또 갖고 오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받아오려고 했는데 할머니 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서 이걸 받아오는 게 할머니께는 기쁨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부르기는 늘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라고도 안 하고 이름을 안 부르고 그냥 늘 어머니 어머니라고 이제 부르니까 처음에는 네가 어째 내 딸년이고 하고 막 야단을 치시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제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골목 밖에서 들어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엉덩이를 밀고 넣으셔갖고 오나 하고 하면 복도 이제 그 골목 끝에서 오나 하는 소리가 들리셔요. 이제 그러면은 저는 또 아이들 가서 할머니가 주셨다 하고 우리 애들 또 뭐 별 그렇게 뭐 없이 엄마 갖고 오는 영양제 잘 먹고 참치 가지고 김치찌개도 잘 해 먹고 감자 갈아서 전도 해 먹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주실 게 없으니까 수건도 주셔요. 이제 어디에서 이제 수건이 오면은 그것도 또 아껴놨다가 이제 생얼하고 주시고 그런데 하루는 그 미끄러졌다고 해서 이제 무릎을 깨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이제 양말이 좀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이게 파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이용은 있는데 어른용은 양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순간 발가락이 없기 때문에 애기 양말 조금 큰 거는 괜찮겠다. 유치원생들 어른 거를 저는 찾았는데 제가 구포시장에서 순간 발가락이 없잖아. 그러면 어른 양말을 갖다 드리면 신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용 마침 이제 유치원용 한 5살 아이들이 신는 그 안 미끄러지게 양말 밑에 박아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서 이제 가서 또 신겨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게 안 하셨어요. 그 발을 안 벗으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양말도 좀 신겨주고 가라 하시고 제가 이제 할머니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들을 제가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화장대가 있었어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방에 오른쪽에 화장대가 굉장히 큰 화장대가 있는데 거기에 스킨 로션 영양 크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깜짝 이제 놀랬죠. 그거 할머님이 연세에 어울리지 않게 키가 컸어요. 네, 앉아 계시는데도 저보다 훨씬 앉은 키가 컸고 체격도 좀 있었었는데 젊었을 때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이제 인터넷이 불안정하다는 문구도 막 떠요. 이제 젊었을 때의 얼굴이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예쁘셨어요. 할머님이 이제 예쁘시고 그랬는데 그래 그 약을 안 드시고 자살 시도를 하실 때마다 얼굴이 무너지시더래요. 할머님 말씀이. 약을 안 드시니까 병이 깊으시고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제 연골 같은 것도 자꾸 내려앉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아예 손은 이제 이런 상태였거든요. 손가락이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밀고 가시고. 제가 지금도 늘 가슴 아픈 게, 할머님께 수시식 화장실을 하나 넣어드리고 싶었어요. 그 몸으로 휠체어를 갈아타고 마당을, 좁은 마당이긴 하지만 가로질려서 제대로 된 화장실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있었던 간이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뭐 화장실을 이제 좀 바꿔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뭔가가 제가 맨날 우리 남편 보고 그러면 그때 돈 좀 잘 벌지 이러는데 사업을 이제 실패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소소한 거는 사다 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큰 거를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이제 김해 시청에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화장실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없으면 모르겠지만. 근데 할머니 상황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화장실 가다가 한 번은 넘어지셔가지고 또 얼굴을 싹 갈아서 또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래 할머니 보고 로션을 쓰세요 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쓴다. 그래서 영양크림을 언제 바르세요 하니까 자기 전에 얼굴 촉촉해지라고 바른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 요즘은요 에센스가 잘 나와서 낮에도 에센스를 바르셔야 된다고 누르는 에센스 펌핑하는 거 찾아서 갖다 드렸더니 그거를 또 아침마다 이제 시킨 대로 바르시는 거예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에센스 바르고 밤에는 거기에 하나 더 영양크림 바르고 그러시면서 저보고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는 한생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들도 여성이었던 거죠. 할머님도 여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비록 일그러진 얼굴이지만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가꾸고 싶어 하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던 게 시력을 다 잃기 전에 그때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제 얼굴 윤곽만 보인다고 하는 정도였는데 아침마다 이 거울 앞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까. 제가 그 날마다 변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할머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대도 먼지도 좀 닦아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님이 이제 이 뭐라고 우리 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오면은 얼마 나왔노? 내가 저번에 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네가 좀 봐라. 그런데 보니까 저보고는 분명히 당신의 이름이 이 말자 란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숫자인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제가 이 숫자가 누구예요? 라고 물으니까 그 먼저 이 집에 살던 사람인데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나는 숫자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안 바꿔줬다. 그 군에서 시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시를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아니다 하면서 이분은 이말란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이분은 이숙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숫자를 일본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일본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은 그 기억에서 굉장히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 요시코라는 이름을 평생을 기억을 하지만 요시코 이전에 즉 병에 걸리기 이전의 숙자는 이분이 지금 뭔가 가두어 놓고 있구나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조금씩 느끼면서 저는 일부러 이제 말란씨 장난처럼 어머니라고 부르다가 말란씨라고 불러주면 또 되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말란이라는 이름이 참 예쁜데 누가 지었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무의식 중에 내가 지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근데 왜 어머니가 짓기 전에 본명은 뭐예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너무 못할 짓이었기 때문에 묻지 않고 이름을 참 예쁘게 지었네요. 제가 이제 란자가 무슨 란자예요? 하니까 난초 난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친해지시면서 그 아들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세시타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마사시타가 일본을 가기 이제 해방이 되고 일본을 가기 전날까지도 그 집 문 앞에 와서 그렇게 목 놓아 불렀대요. 요시코 나오라고 일본어로 나 간다고 빨리 나오라고 몸만 나오면 된다. 이제 근데 마사시타에게는 자기가 이미 나병에 걸렸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해서 일본인들이 금방 떠난 건 아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혹시라도
어떤 린치를 당할까 싶어서 아들을 먼저 이제 부랴부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어머님과의 연애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임신해서 배는 불러왔다라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이제 아들만 얼른 일본으로 보내려고. 그래서 마스시타가 여러 번 와서 그렇게 울고 갔다. 근데 내가 그때 이미 이제 얼굴이 조금씩 변하시더래요. 눈썹이 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다. 그래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마스시타에게 끝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갔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가서 일본인 순사 부장 집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물으니까 그쪽에서 아이를 달라. 그래서 자기 어머님은 이제 마스시타에게 데려가는 줄 알고 아이를 주려고 했는데 누가 와서 하는 말이 다른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아이를.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를 안 줬대요. 안 주고 해방이 되는 그 해 8월에 태어났다고 이제 승팔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책에 있는 그대로 일본 순사부장이 떠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우리가 옛날에 상녀를 모시고 있던 산속에 거기에 있으면서 그 친정 어머님이 느삼태라는 게 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는 그때 유일한 치료제가 느삼태였다. 근데 그게 동네로 가면은 많이 구할 수 있는데 동네로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어머님이 산을 헤매고 다니면서 친정 엄마가 이제 다치기도 하고 아이 젖이 안 나오니까 이제 아이도 많이 힘들고 이런저런 하면서 친정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경주에도 보냈대요. 경주에 있는 아주 부잣집에. 근데 나 한자가 낳았다라는 것을 비밀로 하고 보냈대요. 아들을. 그래서 아들이 인물도 좋고 아이가. 그랬는데 이 이말란 할머님이 못 견뎌서 그 몸으로 걸어서 경주로 갔대요. 결국 물어서 가니까 그 집에서 어머님의 이제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생일이 낳은 아이라는 거는 알고 아이를 던지듯이 대문 밖으로 내놓고 문을 잠그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또 그 길을 경주에서 걸어서 울산까지 오는 거예요. 울산 그 산 속의 운마까지. 그리고 나서 아이 돌이 다 돼갈 때쯤 친정 어머님이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 그 다음에 친정어머니 말씀이 내가 죽고 나면은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일본으로 보내는 거죠. 일본으로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시 가서 데리고 오지 못하도록.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이분 말씀이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업고 갔대요. 일본까지. 업고 아이를 이제 확인하고 싶었대요. 정말 어떤 집인지. 그래 가니까 그 댁에서는 이미 한센인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 아이 이제 어머님한테 이말란 어머님에게 양구의 이름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이름을 가르쳐 주고 일본식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 넣었는데 그걸 이제 다 기억을 하면서 저한테 다 읊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구의 이름, 이 승파이의 일본식 이름까지 그리고 집 주소를 다 주면서 꼭 기억을 해라. 기억을 해서 당신이 나오면 오면은 내가 돌려주지는 못해도 그래도 밥 한 끼는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이제 그 사람한테 정식으로 배표를 끊어서 이렇게 이제 태워서 돈을 좀 주시더래요. 근데 집이 조선인이긴 한데 어머니 말씀이 뭘 했는지 몰라도 집도 좋고 그 일본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더라. 그리고 오는 길에 이제 그 해내탄에 이제 몸을 던졌는데 이제 선언이 이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 양부한테 이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늘 감시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분이 나쁜 짓을 못하게. 그리고 돌아와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때 당시는 약장수들이 이렇게 돌아다녔대요. 박물 장수들이.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대로 거기에 가면은 병을 낫게 해준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게 한센인 집성촌이었고 거기에서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신 거죠.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잘생겼었어요. 사진을 보면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는 얼굴만 보면은 한센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기부터 할아버지는 치료를 했고 약을 먹고 할머님은 치료를 못 받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고 약을 안 먹고 하면서 어머님은 그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죠. 그래서 사진은 뒤에 있는 그 사진은 제가 지금도 갖고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은 사진에서 보면은 크게 표가 안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표가 많이 나요. 제가 지금도 이제 할머님하고 한 것 중에서 제가 지금도 늘 그 제의식이라고 하면 그렇고 왜 그랬을까라고 너무나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백내장이 있고 염증이 내 있으니까 눈곱이 이렇게 자꾸 생겨요. 근데 한 번은 갔는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정말 눈곱이 번데기만한 크기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감각이 없으니까 그거를 모르시잖아요. 그거를 떼드려야 되는데 제가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못 떼드렸어요, 그거를. 근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왜 나는 그때 그거를 떼드리고 좀 씻겨드리지는 못했을까? 얼굴이라도 좀 닦아드리고 왔으면 그러면 좀 좋았을 텐데 그게 지금도 저한테는 정말 좀 후회가 되는 게 이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어머님이 그 왜 화장실을 빚을 내서라도 내가 좀 그렇게 좀 못해드렸을까. 근데 이 두 개가 지금까지도 저는 마음의 빛처럼 이렇게 남아서 늘 좀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고백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왜 나는 이제 이 얘기가 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건 아니까 예,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허물을 내 잘못한 것을 이제 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하고의 그 약속은 제가 이제 그 실제로는 할머니로서 끝내려고 했어요. 한센인가의 관계는. 그리고 이제 할머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박사 학위를 받으면은 제가 다시 올게요. 근데 어머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 할 말 다 했다. 오지 마라. 뭐 와도 해줄 말도 없고, 네 이 말 들으려고 안 왔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지만 아니라고.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욕 봤다. 참, 니욕 봤다. 이러시면서, 이제는 오지 말고 약속을 해라. 박사 학위를 받거든. 그래, 논문을 하나 갖고 오느라 나도 그거 보고 싶다.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고 6개월 동안 못 갔어요. 뭔가 모르게 바쁘기도 하고 또 제가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이제 아이들도 사실은 좀 어리다고 했지만 그 세월 동안에 큰아이가 이제 고3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도 지기 좀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이래저래 하다가 이거는 아니지 해서 찾아갔는데 할머님이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너를 많이 기다렸다 이웃집에서 그리고 이제 혼자서는 마지막에 한 6개월은 움직이지를 못해서 누룽지를 끓여 먹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요양원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호석에 딸이 있다 보니까 그 양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딸은 이제 이미 호석까지 다 옮겨서 큰 집으로 보내버렸지만 이 호석에 양녀가 있다 보니까 요양원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딸이 오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말해서 그러면은 그 김선생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 가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야 된다. 안 된다 하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발자국 소리만 나면은 네가 하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냥 뭐라고 말을 못하고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냥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왜 나는 몰랐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그 집을 제가 사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그 딸이 다 팔아버렸고 집을 저는 그 집을 제가 갖고 싶었어요. 그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뭐 한 달 만에 팔았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도 궁금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니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저한테. 그리고 왜 그렇게 동네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았고, 자기 과거 얘기를 일치 안 했는지. 저도 말씀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면은 유일하게 그분 말이 사실이잖아요. 60평생을, 60년을 숨겨온 것을 너한테만 얘기한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하나, 네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죽고 나면은 네가 글을 써서, 왜 공부한다 하니까 글을 써서 일본으로 보내달라는 거. 근데 그걸 약속은 못 지켰죠. 일본으로 보내는 거는 약속은 못 지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왜 6개월 동안 안 갔을까? 그럼 나는 왜 그분에 대해서 시가 분명히 그 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분은 시를 쓰면서 머리가 아프다, 힘들다라고 하소연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시를 쓰시면서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조금씩 치유하는 것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럼 저는 목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이분을 통해서. 근데 나는 왜 이분과 약속을 6개월이나 미루었을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야 되는데,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다른 한센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다가 산청군에 소록도 다음으로 큰 한센인 수용시설이 있었어요. 성심원이라고. 거기를 찾아가서, 그게 2013년 가을이었고요. 저는 학위를 2009년도에 받았고, 그 4년 동안 끊임없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읽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시 치유가 이게 확인이 되면, 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치유한다는 게 확인이 되면 나는 돈을 벌 거야. 그래서 시치유연구소 같은 거 하나 내서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뭐 치유가 뜨고 있을 때였어요. 뭐 문학 치료니 시 치료니 하면서, 저는 치료는 아니다. 왜? 치료는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문학이라든가 인문학은 진단은 안 된다. 위험하다. 단지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돈을 벌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할머니에게, 돌아가신 분하고 제가 마음으로 약속을 했어요. 어떤 경우가 있더라 해도 타인의 슬픔이나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겠다. 그에서 그래서 저는 돈 안 번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120만 원을 들고 성심원을 갔어요, 이제. 그래서 기부를 하고, 120만 원을 기부를 하고, 성심원에다가 제가 책을 한 권을 줬죠. 그 이제 주니까 성심원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얘기도 좀 적어달라. 그러면 제가 그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안 지켰어요, 성심원이. 안 지키고, 이제 저도 가면은 좀 힘들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가서 제일 먼저 이제 이말란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을 저 나름대로 성심원의 한센 어르신들한테 가서 이제 지키려고 2013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하고, 지나다 보니까 한센 어르신들이 이제 방 한 칸 주라고 난리를 치니까 이제 원에서도 방을 한 칸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제 한 7, 8년 정도 있다가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성심원이 봉쇄되면서 제가 나왔고, 지금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어르신들이 그 영상으로 저를 만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하고 있고, 역시 성심원에 가서도 어르신들께 시를 읽어드렸는데 그분들이 시를 쓰시기 시작했어요. 성심원에서는. 제 보물 1호가 그분들이 그 종이를 찢어서 연필로 뾰뚤뾰뚤하게 써서 저에게 전해준 그분들의 시가 적혀있는 그 원본이 누가 보면은 쓰레기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선물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니까 시집 좀 만들자해서 또 시집 하나 냈는데, 그게 또 상을 받았어요. 그 어르신들의 시집이 상을 받고,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저는 사실은 이말란 어머님 한 분만 실험을 하고 시 치유로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날 이후로 한센인들에게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분들하고 인연을 이어가면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거고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그분이 저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거든요. 사실은 참 지금 생각하면 진짜 나쁜 거예요. 이분을 그해서 치유가 되는 게 확실해지면 이거를 나의 어떤 캐리어로 만들어서 내가 치유 연구소를 만들어서 돈을 좀 벌겠다. 이 생각 자체가 정말 지독하게 나쁜 거였어. 근데 그거를 제가 스스로 이제 깨치간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분과의 저 혼자의 약속은 제가 끝까지 지켰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밥을 잘 먹고 있고요. 보고 싶은 책은 다 사서 보고 있고요. 뭐 어디서 오라 하면 물론 차는 없습니다. 뭐 차를 살 정도 여유는 안 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가지고 내가 나누는 것은 하겠지만 돈을 벌지는 않는다. 그리고 나의 명예를 쌓지도 않겠다. 명예를 쌓지도 않을 것이고 돈도 벌지 않을 것이고 단지 함께 나누는 것으로서 내가 함께해서 누군가가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까지 한 10년째 지키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제 좀 지킬 거예요. 지켜가려고. 저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하느냐 이렇게 씨부리고 다녀야 제가 딴 마음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막 해놔야 제가 딴 마음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늘 생각한 게 저는 제가 어떤 그 실을 매기를 해서 이분의 그 삶을 좀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이분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꾸로 제가 굉장히 치유받는다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성장한다는 느낌. 이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이제 좀 나이가 늦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제가 뭔가 좀 성장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제 자신하고는 좀 다른 어떤 제 자신의 모습을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스스로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좀 굉장히 좀 불평불만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맨날 좀 따지고. 강칠익 교수님도 좀 그러신 편이거든요. 시끄럽어요. 그때 간호사들이 의사들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막 따지고 이게 뭐 잘못 놓여 있으면 그냥 왜 잘못 났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해요. 그냥 바로 놓고 이왕 놓을 거 그냥 말없이 나오면 바로 나와주면 되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함부로 누군가를 재단해서는 안 되고 하고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해서도 안 되고 왜? 나도 수없이 잘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한번 덮어주면 그 사람도 내 잘못을 한 번쯤은 누군가는 덮어주겠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분과의 만남이 제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요거 때문에 산청에서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산청에 제가 하는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데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제 삶의 방향과 그 다음에 그걸 완전히 이제 바꾸어 놓으신 거죠. 이분이 바꾸어 놓고 저는 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제가 논문을 쓰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제가 이제 의대에서 의료인문학을 강의하게 되는, 물론 그 문은 강 교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인제대 의대에 계시면서 뭐 강의 좀 하자 이래갖고 제가 이제 의대생한테 어떻게 강의를 하느냐 하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하라고 맨날 그러시거든요. 그래갖고 강 교수 제가 시는 저희 박사 과정을 지도하신 선생님께 배웠지만
우리가 말하는 인문의학이라는 것은 강 교수님께 배웠어요. 강 교수님 가르쳐 준 건 없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 논문을 읽고 선생님 하는 말씀을 듣고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이제 그 선생님 맨날 그래요. 내가 지도를 받았나? 내가 스스로 공부했나? 근데 그 인문의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는 강 교수님께 배웠죠. 제가 배웠고 그래서 어쩌면 또 다른 방면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전화하셔가지고 와서 강의 하나 해 하니까 뭐 전화도 안 했다 카톡이 그냥 예. 날짜를 언제 할 거야 그래서 뭣도 뭔지도 모르고 7월달에 할게요 진짜 뭔지도 모르고 뭔데요 하니까 매기들 학교라고 있어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터넷에 막 매기들 학교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아까 오면서도 여쭤봤어요. 뭐냐고. 사모님도 열심히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제가 이제 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우선이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의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의사 아니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누군가의 삶을 여러분들이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이 할머니 말씀을 해드려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그분들은 자신들의 삶을 끝까지 놓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흔적을 남기고자 애를 쓰셨다. 너희는 너희들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그래서 의사가 되었다면은 사람을 살려서 누군가에게 너희들의 흔적을 남기면 좋겠다.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확실한 거는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그리고 지금도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여전히 한센인들하고 인연을 이제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성심원에서 100명의 한센인들과 7년 동안 있었던 그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서 제가 오늘 매기들에 12권을 드렸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예. 그분들의 얘기는 이 책하고는 달리 정말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기에는 저의 삶도 좀 들어가고 제 옛날 이야기도 들어가지만 제가 오늘 이제 매기들 학교에 12권을 드리고 가는 책에는 정말 100명의 한센인들의 삶이 지난했던 고통과 삶이 그냥 그대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의 손이 되어서 제가 그냥 쓴 거 뿐이죠. 그래서 한 7년 동안 100명을 만났고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 듣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가장 받았던 큰 선물은 그 불편한 손으로 성심원에 계시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100단씩 올리고 미사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늘 저를 걱정을 이렇게 해주시고 살은 찌고 있는데도 맨날 뼈만 남았다고 그러시는데 걱정을 해주시고 그런 인연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늘 저는 이제 어머님, 이말란 어머님을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나를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당신은 늘 당신의 삶을 한스러워 하셨지만 오만에 가득 차 있었던 한 여인의 삶을 어머님께서 아래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주셨다. 그래서 큰일 하고 가셨다고 큰일 하고 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책을 쓰는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 한 주 쓸고 울고 제가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이 책을 쓰면서 어떤 때는 목 놓아 울기도 했어요. 어르신을 어머님을 만날 때는 한 번도 제가 운 적이 없었습니다. 울었던 적이 없고요. 7개월 동안 눈물 흘린 적도 없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이제는 잊혀져야 되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쓰면서 어머님하고 있었던 그때 이야기, 어머님 표정, 그리고 나는 왜 그 눈곱을 떼어드리지 못했을까? 왜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몇 년의 세월이 지나서 비로소 이말란 어머님의 고통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글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다가 그냥 안 쓰고
문장가 안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6개월이면 끝낼 거라고 생각했던 원고가 거의 1년 넘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잊고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또 뜻밖의 여기 또 강신희 교수님이 또 이 책을 추천을 하셔가지고 오늘 스님들하고 만나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옆에 와서 같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앵가시부리라 하고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하십시오. 네. 그 어떤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궁금해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언제 병에 걸려서 이런 얘기 일치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이제 어머님 제가 왜 왔는지는 어머님 아시죠? 그러니까 첫 마디가 내가 어찌 네 의미고 이 말씀이 첫 마디셨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친정 어머님 말씀을 해드렸어요. 친정 어머니를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어머님하고 연세가 비슷한데 저희 가정의 치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끊임없는 이 바람기로 인해서 배달은 딸을 키워오려 했던 당신의 자녀들은 다 밖으로 내보냈지만 아버지가 밖에서 나온 그 6번째 딸로서는 3번째를 아버지가 빼놓으려고 안 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다음에 그런 고통 이제 그런 아버지의 끝없는 바람기로 인했던 그런 고통을 제가 어머니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시를 읽어드렸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서정주 시인의 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읽어드리면서 국화협회서를 읽어드리면서 하니까 어머니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 게 젊은 게 뭐 벌써부터 그래 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정주 시인이 제가 욕을 엄청 했거든요. 서정주 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시를 엄청 잘 쓰는데 이런 일제시대 때 이런 일도 있었고 전두환한테 이런 충성맹세도 하고 바람도 많이 피웠어야 같이 이제 서정주 시인을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는데 한 달 정도를 그렇게 어르신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요. 이말년 어머님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그냥 갈 때마다 내가 시를 하나씩 가져가서 이제 읽어드리고 근데 하니까 이제 어머님이 나도 그거 안다. 어떻게 아세요? 하니까 나 부산여고 나왔다. 부산고녀 나왔다. 제가 진짜요? 이러니까 거짓말인 줄 아나 하시면서 부산여고가 그럼 어떻게 다니셨어요? 하니까 울산에서 자취를 했다. 그러면서 이제 마스시타를 어떻게 만났는지 기차 안에서 했던 그런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어요. 시치를 하시는 보통 이제 시에 대한 논문이나 이렇게 책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다들 적어 놓기를. 그분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를 가지고 가서 읽으면 그분들이 마음을 해서 이야기하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났던 그 한센이라는 분들의 상황은 그분들의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는 한하운 시인의 시거든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치유를 하고자 하는 분과 삶과 연관이 있는 시를 직접 한신이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사상적인 거 예.
그런 비대 흐름이 그런 시는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데 이제 그 제가 선생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이별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한테는 이별의 아픔을 노래한 시를 같이 읽으면서 얘기하면 된다. 보통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그분의 아픔을 직접 건드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치유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완벽한 치유는 없다라고. 그래서 치유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달하지 않는다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항아리가 깨어지면 우리가 본드로 붙이면 항아리 모양은 나오지만 사실은 예전같처럼 물을 담을 수도 없고 밖에서 자신을 들여다보면 본드로 붙인 게 있잖아요. 우리들이 마음의 상처도 그런 것처럼 완전한 회복이라는 건 없고 단지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 현재의 나를 건드리지 않으면 극복해낸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치유라는 게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어떤 분의 예들에서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누군가에게 좀 치유적인 어떤 분위기를 좀 아우라를 줘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연구 과정에.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학위 논문 쓴다면 이제 연구 주제와 범위와 이런 게 정해지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한생이 만나는 선생님이 작성해서 글을 떠나갈 거라는 이제 다 뭐라 그래야지 차례 목록이라고 하나 그런 게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박사학위 논문이 엄청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작 말씀하셨으면 갖다 드렸을 텐데요. 어떤 시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결과를 어떻게 냈는지 도출했는지 그게 저는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도 내내 그 시 치는데 그러면 어떤 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이게 결과를 이렇게 냈을까 이제 그런 게 엄청 궁금했어요. 제 박사학위 논문은 치유하고도 연관이 없고 예, 그 할머님하고도 연관이 없어요. 제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김춘수 무언미시의 지향적 체험 연구였거든요. 아주 어려운 논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맨날 딸이 작곡 좀 하지 말아 하는데 엄청 칭찬받았던 논문이라고. 근데 제가 석사는 비평을 했고요. 박사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시를 하게 됐는데 이왕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환자들의 어떤 문제 완치되지 않은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환자들에게 뭔가 좀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예, 그때는. 그랬는데, 그 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가 딱 지나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나는 치유를 연구한 적이 없고, 새로 공부해서 가르칠 생각이 없으니까, 시 치유가 있는 경북대로 옮겨가든지, 아니면은 시학으로 전공을 변경해라.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경북대로 가려면은 한 학기를 쉬어야 되고 제가 쉬면은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시학으로 변경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로 공부를 했는데 이미 저는 1학기를 쉽게 말해서 이 시가 치유가 되는지를 보려고 이미 한센이는 이말하는 어머니를 만나고 있는데 제 지도 교수가 그렇게 이제 벼락 아닌 벼락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은 김춘수 씨를 연구를 했어요. 김춘수 씨를 연구를 하는데 이제 왜 그렇게 어려운 시를 연구를 했냐면은 또 지도 교수님이 말씀이 박사학위쯤 되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그랬으면 안 된다. 안 한 걸 해야 된다. 나중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잘 따라올 줄 몰랐다. 떼내버리려고. 나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던졌는데, 지독하게 따라 붙어가지고, 5학기 만에 학위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죠. 간호학을 공부했다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나는 사실은 문학도였다고, 이제. 근데,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요, 선생님.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사실은 마음으로만 이 할머니와의 관계를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그 할머니와의 그 박사학위 논문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 글이 써졌기 때문에 논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를 만날 때도 어떤 구도를 가지고 만난 건 아니고 처음처럼 시가 진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 그 삶의 어떤 방향을 일으킬까, 그거를 알고 싶어서 이제 갔던 거였죠. 하긴 논문한 거예요. 예, 이걸로는 소논문은 제가 한 2개 정도 썼어요. 이걸 가지고 논문은 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또 그 할머님하고 있었던 그 과정에 대한 그 시가 치유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게 이제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한 2편 정도의 논문을 썼어요. 소논문은. 근데 그것도 전부 다 2011년 했음 이후에 이제 했었죠.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여러 번 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할머님을 두려움 없이, 물론 간호사셨기 때문에, 의료인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풍경과는 다른 시각으로 할머니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런 그 두려움도 있으셨을 테고,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것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선생님께서 제목을 꽃보다 붉은 구름이라고 이 책의 제목을 정하셨고, 그게 그 시의 한 구절이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네네 그 시를 저는 잘 몰랐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를 볼 때 자기 마음이 이렇게 동하고 시를 보면서 내가 감명을 받는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딱 그 한 구절만 봤는데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책을 끝까지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럼 나는 시라는 걸 통해서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스스로 의문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시는 우리 생활에서 너무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에세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접근하기가 어렵고 한데, 그걸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치유 방법이 될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방법일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할머니는 사실 고학력자시고, 그리고 굉장히 유식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구술하신 걸 옮기신 거라고 하면, 그러기에는 시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그 어머니란 시 읽으면서 진짜 여러 번 울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생각나고, 이 나이 네, 좀 이렇게 진짜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 시를 통해서 저같이 그런 문학적인 소양이 없고 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도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런 스스로 의문? 그래서 저 혼자 밤에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해서 막 시를 적어봤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근데 전혀 시 같지 않은 뭐 그냥 낙서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시라는 걸 가지고 치유가 되고 힐링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해요. 이제 사실 우리가 치유의 방법 중에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음악이 좋은 사람은 음악이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춤이 좋은 사람은 춤이 치유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분은 접할 수 있는 게 시가 가장 쉬운 거죠. 춤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되고 이제 그런 경우에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학력이잖아요. 이분은 고학력이고 또 대화가 되는 분이고,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늘 이제 시가 지니고 있는, 우리는 늘 학문에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한계라는 거. 근데 또 제가 그 놀란 게, 성심원에 가서 제가 이제 시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도 못 나온 어르신들이 시를 쓰셔요. 시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 부르시는 거죠. 부르시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시집을 가지고 올 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혹시나 그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잠시만요. 한 2, 3분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드리도록 예. 자, 지금 찾으시는 동안에요. 저 온라인을 참여하시는 분들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찾았는데요. 네. 이분은 이제 7살에 한센병에 걸려서 거제도에서 걸어서 소록도로 또 쫓겨가신 분이세요. 언니하고. 이분이 저한테 보내주신 시가 있는데 제목을 안 주셔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시가 짧으니까 그만 짧다 해라. 그래서 제가 시 제목을 짧은 시라고 붙였어요. 짧은 시. 예. 네. 성심원 뒷산에 들국화 한 송이 이빨로 꺾어물어 영감 산수에 꽂아주었네. 이분이 손을 못 쓰기 때문에 꽃을 이빨로 꺾으셔요. 예, 실제로 이제 할아버지가 성심원에 묻혀 계시거든요. 이렇게 시를 쓰셨어요. 그렇게 이분은 시를 평생에 처음 접했고 저하고 시를 써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으시지만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이제 써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그래서 하셔요. 적어라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사랑입니다. 성함이 양추자예요. 이름이 왜 추자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이름이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이름은 기억도 안 나고 소록도에 와가지고 걸어가서 한 데가 한 달 뒤에 아버지가 왔는데 등록을 하러 아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그 뭐 지금이 가을이니까 그만 추자로 갔어 이렇게 해서 이름이 양추자가 됐대요. 이제 들을수록 뜻이 깊고 생각이 많아진다. 그래도 기억하기 나름 뜻을 맞추고 서로 잡아주고 눈을 맞추는 것 사랑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이 시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굳이 우리가 뭐 시의 이론이 어떻고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다고 내 마음이 그대로 우러나왔을 때 그게 저는 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이분은 한글을 모르셔요. 한글을 모르시는데 이제 같이 오셔갖고 읽어드리는 시를 듣고 그분이 이제 나도 쓰고 싶다 해서 제가 숙소에 누워있는데 밤 9시에 그 복지사 선생님이 아이고 이수기 어머니가 교수님 빨리 찾아오라고 난리가 났다 해서 제가 제 방에 있다가 갔거든요. 가니까 이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적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내 소원. 제가 이날 밤에 진짜 많이 울었어요. 이 시를 적어갖고 와가지고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다. 현재는 편리한 것도 많지만 돌이켜보면 과거의 일들이 더 생각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왜 더 생각이 나는지 참 내가 멀리도 흘러왔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내 소원 들어주셨으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졌으면 욕심이 과한가 그래도 들어주셨으면 이분은 한센병으로 팔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 근육이 전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치면은 긴장이 다 없어요. 근육이 의사가 다 늘어졌다 이렇게 이 근육이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제 이러고 계시니까 옆에 아무도 안 와. 이따가 계속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손 좀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췄으면 좋겠고, 예. 밥 먹을 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이렇게 한자도 제가 안 고쳐서 이분들의 시는 제가 절대로 한 글자도 손대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울었어요. 내 소원 들어주셨으면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졌으면 이것도 소원이라고 너무 과할까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보면은 굳이 우리가 시라는 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래야 시가 나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유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는 없어요. 신은 가지고 있겠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참고로. 신은 가지고 있겠지만 사람은 누군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라든가 뭐 치유를 시킨다든가 이런 거는 저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렇게 뭔가 속에 있는 거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면은 이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들어주기까지가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치유는 무슨 내가 개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과자 같이 먹고 뭐 그러다 보면은 니 뭐 하노? 그래서 뭐 대학에서 애들 가르칩니다. 뭐 가르치노? 시 가르칩니다. 니 좋아하는 시 하나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또 시를 읽어드리고 그래서 디카시 모임도 하고 디카시 모임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 휴대폰에 사진이 안 찍힌대요. 그래서 보고 니는 그 사진사도 아는 사람이 없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또 그 사진가 협회에다가 제가 이제 장문의 메일을 보냈더니 어떤 분이 보시고 그 중고 카메라를 또 서울에서 수거해갖고 20개를 고쳐서 보내주시고 그 또 사진 작가들이 이렇게 세 분씩 조를 지어서 한 1년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갖고 어르신들한테 사진 찍는 거 가르쳐 주시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또 시를 붙이는 거를 하고 또 이 작업도 한 1년 정도 하고 신문에서 하여튼 온갖 별걸 다 했어요. 예.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은 예, 그리고 좀 가볍게 당신들이 지금 생활을 좀 넘길 수 있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꼭 문학이 아니어도 되고요. 시가 아니어도 되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유행가 듣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 유행가를 어르신들이 이제 옛날에 기억에 있는 유행가를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찾아서 녹음을 해서 이제 CD로 만들어서 같이 듣고 그 유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은 그게 또 이야기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어떤 형식이라든가 틀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그 저는 무슨 매개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거는 들어주는 것 먼저 들어주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혹시 온라인으로 오시는 분들은 질문하실 게 없으실까요? 자, 손 들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오늘 강연 내용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생활하고 글도 쓰시고 하면서 조금 오래 생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같이 그래 생활하시면서 같이 동화가 돼서 우울감이나 이런 게 생기셔서 내가 다른 내용으로 다른 시로 글을 한번 써볼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로 글을 쓰는 거요? 제가 네. 중간에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하고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울감이나 이런 게 드셔가지고, 내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하고 말고, 다른 내용이나 다른 주제로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중간에 안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울하지는 않았는데요. 가끔씩 도망가고 싶을 때는 있었어요. 솔직하게. 왜 그러냐면 이 한센인들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되게 좀 그분들 자체가 무거운 분들이세요. 무겁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분들은 스스로 문디라고 말을 하셔도 되고 한센인이라고 표현을 하셔도 돼요. 그분들은. 근데 제가 무의식 중에 한센이라는 단어만 넣으면은 갑자기 대노하셔요. 네, 그래서 그런 늘 살얼음을 딛는 것처럼 그분들을 건드리지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황미진 중학생인가요? 네. 예, 아니 너무 이쁘라. 근데 우리 그 황미진 학생처럼 그 좀 가볍게 아닌가? 애경. 너무 죄송해요. 아까 중학교로 넣었던데 지금 무슨 중으로 넣었던데. 선생님이신가 선생님이시구나. 너무 죄송해요. 예. 마스크 같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끝나기 전에 제가 끊을 수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늘 아파요. 늘 이렇게 한센병은 나았다 하더라도 그 합병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늘 아픈 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한 2시간만 하고 나면은 제가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 숙소에 들어오면 거짓말 하나 안 붙고 큰 대자로 뻗어요, 그냥. 그래서 한 30분 누워서 기운을 차려서 이제 제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사실은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자주 있었고요. 지금도 늘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나를 도와주는 건가?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어차피 못 가고 있는데 뭐 이제 여기서 그냥 끝을 내?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순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아니야. 또 아픔을 줄 수는 없지. 또 이별의 아픔을 이제 벌어졌다라는 그런 아픔을 줄 수. 내가 왜 그걸 줘야 되나? 그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또 올게요 하면은 오든지 말든지 그랬는데 제가 그 성심원에서 정말 너무 기뻤던 순간은 언제냐면요. 제가 2주 뒤에 오겠습니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갔다 오이라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인사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갔다 오이라, 우리 경상도 말로 아시죠? 갔다 오너라.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된 거고 제가 어쩌다가 학교가 바빠갖고 못 가면은 왜 안 왔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맨날 뭐 얼굴이 야있다 해서 사실은 아닌데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있으면 남겨놨다가 주시고 하는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이분들은 평생을 버림을 받으면서 살아오신 분인데 그건 안 되지 싶어서 제가 늘 제 마음을 이렇게 추스르는데요. 선생님 맞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 많고요. 그리고 우울한 적은 없는데 다른 분들하고 좀 정상적인 삶을 사는 분들하고 웃으면서 아주 즐겁게 한 시인의 시를 읽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제가 좀 솔직하지가 않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맞아요. 도망가고 싶을 때 많이 있고요. 다른 분들하고도 좀 시를 쓰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 동아리 같은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안 되고 있어요. 저는 한신이라는 유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 또한 나까지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이렇게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요. 이렇게 걸리는 건 원인이 뭐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여쭤봐. 이제 그거를 하나 직접 여쭤봐. 이게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책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일본의 입장이 되고 후에 그런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럼 저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 양구의 이름도 알고 그 일본 이름으로 뺐던 이름도 안다고 하면 또 일본은 꽤 시간이 되어서 여쭈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모든 분들의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출간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는 쓴데요. 이거를 일본에서 출간을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번역가를 사서 번역을 해서 일본에 가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력이 없어요. 저한테는 돈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일본에 알리려면은 누군가가 연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센병은 특별하게 원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제가 만난 그 100명이 넘는 한센인들 중에 이하여대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한 그 부잣집 따님 그 무슨 토건 회사의 부인이었던 분도 계시고 근데 언제 아니면은 정말 한글도 모르는 농사를 지으면서 학교가 가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매려맞고 울었다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정말 이 한센병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데 언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영양 상태도 좋은데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의 공통적인 게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다수의 여성들이 출산 후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임신했을 때 그때 대부분이 이 병에 걸려서 아이를 낳으면 아이만 뺏기고 쫓겨난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와 함께 쫓겨난다라든가 그래서 보통 여성들은 출산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한 80% 정도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감염이 되는 게 누구나 다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도 한센병 나와요. 지금도 1년에 한 6, 7명씩. 근데 지금은 너무나
발전을 해서 한 달 내지 일주일만 혈액보다 더 쉽게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은 그런 것도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응가를 하는데 뭐가 따끔하고 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허벅지를 긁으니까 물집이 터지더래요. 그게. 좀 있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물집이 터져가지고 침물이 묻었던 부위에 또 물집이 생기고 그게 이제 한센병이 발병이 된 거였는데 그분은 자꾸 모기가 물어서 걸렸다고 우연의 일치인데 그렇게 믿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도. 누구나 걸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선생님이 불안한 점이 많은 분들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산청에서 만난 분들도 제가 어디서 주무십니까 선생님이다 제가 성심원에서 자옵니다. 전부 다 하고 뒤로 돌아서는 좀 눌러서는 분도 계시고 한데 제가 만약에 간호사가 아니었다면 불안했을 수도 있는데요. 간호사잖아요. 한센병은 그렇게 쉽게 감염이 안 돼요. 전염이. 한센병균은 공기에 넣는 순간 사망을 하고 제가 병에 걸리려면 양성인 분과 제가 맞닿아서 그분의 침물과 제 상처가 바로 같이 닿아야만이 이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은 다들 완치된 상태거든요. 완치가 되었거나 음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먹고 뭐 같이 놀고 하는 거죠. 선생님적인 잠깐만요. 저 질문하려면 나한테 수락 받고 가세요. 잠깐만요. 네, 네, 질문하세요. 아니 선생님 아까 눈껍질 쪽에 손이 안 갔다 그러셨잖아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느냐면은 그때 장기 기증하라고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받으러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숱하게 거기 가는 생각도 많이 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정말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제가 그쪽에 그런 분야에 관심 많으니까 하는데 또 돌리는데 또 생각하다 그냥 또 못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이 저는 막 너무 그냥 와닿았어요. 저는 말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장기 기증을 이분하고 만나고 나서 한 3년인가 4년 있다가 장기 기증을 했어요. 했는데 전부 다 했어요. 피부까지. 쓸 수 있는 거는 몽땅 다.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체가 없을 정도로 우리 딸은 난리가 났죠. 우연히 이제 주민등록증이 붙잖아요. 이게 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죽으면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화장을 해도 형체도 없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갈 수 있다면 좋잖냐. 그럼 어차피 그러면 니는 죽은 엄마를 화장시켜서 화장시키고 옷 입혀가지고 뭐 네 집에 박제를 시켜 놓을 거냐. 그건 아니지 않냐. 안 된대요. 우리 딸은. 그래서 제가 해서 내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나는 내가 한센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내가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내 몸에 대한 주인의식을 나는 행세를 할 거다. 간섭하지 마라 해가지고 진짜 전부 다 신청을 했는데요.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왜냐하면 저도 되게 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 막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가끔씩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애들이 기가 막혀 하는데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쓸모 없을 때까지 살아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두 개라도 쓸모 있을 때 죽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안 낫겠나. 너무 인간으로 살다 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아쉬워할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기 기증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모를 때 다 하는 거라서 아프지도 않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은 그게 굉장히 많이도 생각했고 또 그래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화를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 내 실질적인 어쨌든 선입견이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감정적인 나의 그 반응이 달랐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런 장기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저희 개인적인 그런 경험 때문에 생각과 몸이 이렇게 안 움직이는 그래서 그 말씀할 적에 정말 굉장히 너무 공감이 가면서 내가 뭐 면접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잘해주고 싶어서 저 이제 알았어요, 선생님. 이건 요거 땡기면 돼요. 별것도 아닌데 혼자 아시는 것처럼. 아니 이게 내 권리인데 권력인데. 저는 뭔가 했더만 딱 알았어요. 그거.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 눈곱이 아니고 이 감염이 되어서 눈곱이 그냥 보름처럼 이렇게 눈곱이 아니고 그래서 손이 안 갔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떼주고 닦여 드리셔야 됐는데 안약도 좀 넣어드리고 그 손으로 어떻게 안약을 넣을 수 있었을까? 저 그거를 또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저를 조금씩 그런 경험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지 않았을까?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그냥 이거 너무 징그럽다라는 생각만 했지 이분이 안약을 넣을 수 없다라는 것까지는 그렇게 가까이에서 몇 달을 봤으면서도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게 그래서 조금 더 세상을 좀 침착하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옆에 계시는 그 지금 이날라 할머니께서 떼준 거나 진대 없나? 네. 혹시 또 다른 분은 질문이 없으실까요? 맞아. 나 그건 아니야. 두 분 다 한꺼번에 하시고 답 받는 거 같아요. 네. 이 책은 어쨌든 시를 통한 치유잖아요. 지금 통해서 만나고 계시는 정말 어르신들도 있고 시를 만나기 전에도 그분들만의 어떤 치유 방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였을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 책이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실제로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수가 안 그럴 거잖아요. 근데 너무 괴롭게 할 거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대부분 그냥 느껴지는 정도로 난 이렇게 마음이 표현할 수 없는 삶을 사실은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참고 살았을까? 나는 이분들이 때가 안 되는 고통을 갖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치유하고 시가 아니야. 어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게 됐어요. 또 하실까요? 요즘 음악 치료도 있고 미술 치료도 있고 치료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으면 과연 내가 시를 낭독을 듣거나 아니면 내가 눈으로 읽는 게 치료가 더 나은지 아니면 내가 직접 여기서 시를 썼잖아요. 시를 쓰는 것이 더 이제 효과적인 시치인지 그거는 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전에 일본어판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팁 아닌 팁을 하나 드리면 저기 문광부 산하에 한국문학 번역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국가가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에 있는 작품들을 번역해서 외국에다가 이걸 지원을 해줘요. 번역가한테. 그래서 혹시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이니까 거기에 전화해서 이 책을 좀 선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번역가를 선정해주면 국가에서 거기에 지원해줘요.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번역가한테. 근데 번역가가 당선이 돼야 되겠죠. 번역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국가에서 번역을 해서 지금 출판비도 지원을 해줘요. 해외에서 출간하는 걸 그렇게 해서 출간하기 때문에 일본어판도 많고 외국어 이제
스페인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 작품들이나 다양한 시도 물론이고 그런 미래한 게 되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이기 때문에 그 한국 문학 번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는 한번 의뢰를 해보시면 이렇게 의미를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질문 다 기억하시죠? 이거를 한 번 더 눌려야 되는 거다. 맞아. 요거를 눌려야 되잖아요. 됐어. 내보다 더 못하셔 이제. 스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분들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야기를.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질병에 걸리기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 걸리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셔요. 당신들끼리. 제가 거기에서 성심원에 가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자꾸 이제 연구비를 받아와가지고 국가로부터 연구사업비를 땡겨와서 계속 그런 어떤 치유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치유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슬프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분노할 수 있는 지점에 그분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다른 사람의 분노와 화가 같이 보태지니까 이거는 배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또 와서 보태고 그래서 맨날 너무 세상이 원망스럽고 우리 같은 사람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음악 프로그램도 지원해드리고 춤 프로그램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시간을 가는 한 6년째 지원을 해드리니까 굉장히 변화가 많이 오는 게 세상에 재밌는 거 많다라는 거. 굳이 그래서 가끔씩 모두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하고 함께 이렇게 쭉 오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이야기하면 뭐 하겠노 이제. 다 그 원망하면 뭐 하는 거야. 지나간 건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은 그 상처가 너무 깊고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분들은 스스로의 평안을 얻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에서 좀 빠져나오는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씩 낫지 않을까. 보통은 그렇게 하면서 치유라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니도 힘들었나 나도 힘들었다 이 나쁜 것들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선생님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 같아요. 어떤 분은 저도 한센들 하고 있는데 술하고 시를 쓰려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매일 이거 달라 하셔요. 저보고 자신의 시를. 또 어떤 분은 시 쓰라 하면 안 하기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분은 뭐냐 다른 사람 시를 읽고 듣는 게 좋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낭송하시는 분들하고 손잡고 또 시 낭송도 몇 번 했는데 그런 어떤 낭송 음악이 있는 낭송을 들으면서 또 되게 행복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리고 왜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는 게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사람마다 고통이 다르고 또 치유해 나가는 과정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겠는데 어떻게 내가 그 많은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다가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까를 보고 그 지점에서 손을 좀 잡아서 끌어당겨서 설 수 있게만 도와주면은 또 보통 서면은 잘 걸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이 계실까요? 온라인에서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네, 질문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그 한센인이라면 사회에서 이제 소외받는 사람들이고 저 역시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성심원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굴곡진 무게가 많고 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시로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이 정말 힘든 일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처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게 좀 많이 궁금하거든요. 그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그 시로서 그 표현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그 선생님께서 처음 어떻게 그 가르침을 지도로 주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냥 하면 될까요? 네, 네, 네. 저기 제가 가르친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하게 어떤 방법을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가르쳐 드린 건 아니고 그냥 같이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고 같이 놀다가 그리고 이제 그거는 했었어요. 그 시를 제가 찾아가면은 그 시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은 좀 해드렸어요. 설명은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수필도 수필 중에서도 좀 짧은 수필 중에서 되게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수필을 가져가서 같이 제가 이제 읽어드리기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특별하게 어떤 뭐 교육을 했다 가르쳤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하면서 좀 그래도 좀 다르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직접.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저희 역할을 축소를 시키고 그분들이 좀 더 말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그 당신들의 다른 또 동료이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많이 배려를 하고 가능하면 저는 말을 잘 안 했어요. 안 하고 자리만 만들어 드리고 조금 또 싸우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싸움은 좀 말려드리고 그리고 또 쓰기 싫은데 다른 분들이 니는 왜 시를 안 써오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은 제가 또 그것도 살짝 중재해드리고 그런 거 정도만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성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서성은 시간이고 우리는 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면은 그게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특별하게 죄송해요. 뭐 이거는 이거예요라고 해드릴 방법은 제가 쓴 게 없습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너무 많은데? 잠깐만요. 네. 끝는데? 오케이. 결론은 아니고 약간 선생님 말씀 들으시다가 의구심이 드네요. 아까 말씀이 사람은 힘이 없고 시간 지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말씀을 들어서 사람 주인이 아니고 그 계기를 많이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그게 뭐 함께 서로 위로해줬고 서로 함께 얘기 나누게 말 많이 하고 뭐 싸우는 걸 준비해 주시는 것들 계속 함께 만들이잖아요. 사실 말씀 듣는 와중에 그러면 친구는 사실 사람인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 서로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것이 실현되고 또 실시를 낭낭하고 들어주고 이 과정들이 다 소통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상대로 인해서 치유가 됐든 간에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치유에 대한 소리가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느껴지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의사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너가 환자를 치료하는 거니 어린 반푼의 치도 없다. 너는 환자를 못 치료한다. 뭐가 하는 야기한다고. 야기하고 발달한 과학 기술이 하는 거. 대신에 너는 그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것이지 너희가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니다.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치료가 가능한 아니라는 거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야기하는 과정도 없고 시간도 필요가 없고 나만 있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자고 한다면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내 선에서 중재할 수 있는 것은 중재하고 그러한 것이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치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네, 선생님. 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요즘 트롯 노래 네. 트롯맨들 있잖아 탑식스 그죠? 탑식스 멤버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고 그 팬층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진짜. 저도 사실은 저는 이제 운영이 되게 좋아하고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엄청 편안해졌어요. 저는 노래를 엄청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일단 제가 뭐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 그런데 음악을 듣잖아요. 소리를 차례차례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영웅 시간이 아니지만 거의 엄청 많이 들어요. 밤새 잘 때도 다 켜놓고 자요. 제 나이 잘 때도 다 켜놓고 자요. 위안 엄청 많이 받는데 저는 거기 다른 사람 지금 정말 다른 사람들이 치료 영화를 사람들 앞에 영화를 낼 수가 없는 저는 완전 저한테 100만 번째 될 사람인데 정말 실제로 치유받은 남자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오늘 한세민 얘기 나오니까 저는 한세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렸을 때 웅둥이 이러시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조용필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조용필도 서울로 가서 공연한 거 그 조용필 오빠에 대해서 이제 군대 가서 이렇게 하고 막 한세민도 숨겨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추억으로 이제 요거를 접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트롯맨이 정말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힘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 자신이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약간 믿음이 간다고 할까 음악으로 인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우리는 들었을 뿐인데 너무 치유가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의 치유. 저도 노래를 들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트로트보다는 이제 그 7080 팝송을 좀 좋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노래와 시는 저는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또 노래와 시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을 인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언어가 노래하고 시였어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그게 이미 노래였고 시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센인들도 노래를 되게 좋아하셔요.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고 또 라디오를 계속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학은 시뿐만이 아니라 문학은 이게 모두에게 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노래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시를 쓰게 되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시를 쓰려면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래는 생각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나는 가만히 듣기만 하면 되고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시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는 치유를 하자고 하지만 사실은 치유 그 과정이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되는. 그래서 이 시를 쓰려면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단어를 선택을 해야 되고 하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래하고는 또 좀 다른 색깔의 이제 그 치유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솔직하게 저는요 가장 치유력이 큰 거는 춤이라고 생각해요. 네. 트롯이 아니고 저도 트롯을 좋아하는 세대가 아닌데 트롯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듣는 노래가 트롯이 아니에요. 트롯이 아닌 장르가 너무 모든 음악 장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어렸을 때 그 조용필 되게 좋아했지만 조용필을 좋아했지 감동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인형님의 가수를 통해서 진짜 감동.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동을 받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높은 단계가 없잖아요. 감동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을 감성시키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근데 어떨 때는 사실 이 시 한 구절도 나를 감성시키잖아요. 오랫동안 가고 때로는 이 시 한 구절이 내 삶의 척표가 되기를 못하고 속담이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처럼 아주 짧은 노래 3, 4분짜리가 내 인생에 뭔가 뭐랄까 메시지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 남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고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게 그런 힘이 아닐까. 근데 우리도 보통 살면서 저도 완전히 음악에 대해서 공유하는데 저도요. 치료가 힘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얘기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치료가 아니고요. 책을 보면은 사례가 수많은 관계가 나와요. 정말 연구가 다른 거가 있으면 연구 제가 말씀 연구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갱년기 있는 사람들 치료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포함해서 많은 환자들도 너무 많이 위안을 받고 치료가 되고 80세 할아버지, 80 이상 그런 할아버지도 아내를 잃고 그런 상황에서 운명이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 사례가 흉이 나고 너무 많이 나요. 그걸로 인해서 자기 삶의 의미를 회복했고 다시 이제 신나게 다시 살고 이제 운명이 오는 거지. 운명이나 이런 거 보고 저도 이제 진짜 100명만 120만 구독자거든요. 지금 유튜브가 운명이가 근데 저는 영국 시대도 안 않았다, 예쁘도 안 봐요. 근데 그렇게 정말 그런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문학을 좋아하고 인문학을 지지하고 당연히 스케일으로 들어주고 예를 시키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기쁨과 치유를 느끼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대단하다. 저는 거기 안 진짜 얘가 노래 잘하고 감동을 주는 노래 잘하는 데 감동을 준다. 거기 계시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되게 힘들 때 보면 내 삶을 이렇게 전달하며 가야 되겠다. 선생님 말씀하신 겸손해져야 되겠다. 그런 것도 거기서 많이 배워요. 영웅 시대가 뭔가요? 영웅 시대가 누가 봤어요? 아 진짜요? 팬클럽이겠지 뭐. 지금 다 알아요. 눈치로.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대충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한층에서 오셨다는데 굉장히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고 그렇다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한 것도 아니잖아. 하여간 오늘 아주 영웅시대 못지않게 감명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충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오늘 2시간 동안 감동을 주신 김성희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맞추겠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청해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지할까요? 중지하고.